오늘의 주제인 라블레와 그의 시대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프랑스와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라는 책이에요. 원래 러시아 제목이 이렇게 길고 나중에 이걸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라블레와 그의 시대라는 걸로 이제 제목이 바뀌어서 번역이 됩니다. 이 두 권이 이제 바흐신의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서양에서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책인데 둘 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소설 작가잖아요. 네. 작가이고 프랑스와 라블레는 누구죠? 라블레도 역시 이제 16세기 프랑스의 작가예요. 네. 작가고 그 라블레 책들도 한국어로 많이 번역이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작품의 문학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서 연구서, 비평서로 쓰여진 책인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문학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게 이제 방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 강의에서 뭐 문화와 예술과 뭐 정치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던 것은 사실 이런 어떤 맥락을 같이 여러분들이 갖고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더 폭넓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건데 이번 강의에서 라블레와 그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바흐신이 자기가 16세기의 프랑스 작가에 대해서 쓴 소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과 문화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떤 그 정치관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아요. 르네상스는 무슨 뜻이래요? 부흥, 부활, 뭐 재생 이렇게 이야기하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불어에서 온 단어고 그 네상스 자체가 뭘 낳다 뭐 이런 단어죠. 그래서 르니까 이제 RE를 붙여서 이제 재생, 새로 나음, 뭐 새로 탄생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르네상스 하면 그래 이탈리아 르네상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떠올라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뭐 미켈란젤로니 뭐 이런 굉장한 예술가들 우리가 떠올리고 또 우리가 또 한때 이 시오노 나남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쓴 굉장히 많은 역사 서술에서 봤지만 뭐 체자레 보르지오라든가 뭐 하여간 뭐 보르장가 그리고 뭐 이런 이탈리아의 정치가들 혹은 이제 굉장히 어떤 통치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어쨌든 간에 르네상스는 굉장히 좀 우리가 보통 이탈리아랑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재탄생이라고 치면 르네상스를 그러면 탄생이 한번 있었으니까 재탄생이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재탄생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그러면 언제 탄생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네. 그리스 로마 시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고대. 그럼 고대가 언제까지고 어디서부터 고대에서 바로 르네상스로 이어지나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냥 중간이니까 중세겠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세계사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죠. 시대적으로 연표가 대충 짜맞춰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 아까 그 말씀 잘하셨지만 이 인간이 재탄생했다. 인간이 뭐 계속 살아왔으니까 인간 자체가 재탄생했다기보다도 인간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관심 혹은 인간의 가치 같은 것들이 재탄생했다는 의미에서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재발견되고 새롭게 보아졌다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는 그렇게 못 봤다는 얘기죠. 그렇게 못 본 시대가 바로 중세라는 것이고 그럼 그 이전에는 그렇게 봤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이 고대를 이제 그리스, 로마랑 같이 연결을 짓죠. 그죠? 그리고 중세랑은 형격히 다른 시대로서 르네상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르네상스에서 인간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탄생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죽어요? 17세기부터? 다 없어지나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어진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 모던한 시대라고 근대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 아마 들었으면 야, 저 양반 진짜 언어학 강의를 정말 날로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야.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언어학 전공자가 없어 이 방에는. 예? 그리고 앞으로 언어학을 연구할 것이다 그런 사람도 없어 내가 보니까. 예?
아까 반응이 미적지근한 걸 봐서는 언어에 재능이 없어. 연구를 하지 마.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강의만 들으면 돼요. 이 정도만 들으면. 그러면 도대체 바흐진의 언어 철학에 대해서, 막스의 언어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막 이제부터 막 신나서 얘기를 해. 그렇지만 나야 전공자니까 그렇다 쳐. 여러분들은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지금 우레와 같은 호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현대 언어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왜 그거를 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뭐 언어학자들끼리 얘기하는 논문이면 뭐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어떤 뭐 신념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타인들에게 실어 보내고, 그리고 그 실어 보낸 것들을 다시 되받고, 이 과정이죠. 이 대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회생활이라고 부르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죠. 물론 언어로 수렴되어 있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들이 있죠. 우리가 육체 노동에 대한 어떤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제 글쟁이들이 특히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을 때 참 쓸모 있는 일을 해라. 저희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집에서 이렇게 뭐 만화책 보면서 띵까띵까 하고 있으면 넌 도대체 뭐 하냐?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맨날 뭐 책만 본다고 뭐 좋은 일이 있냐? 육체 노동에 대한 신화가 있죠. 그리고 실천적인 활동에 대한, 머릿속으로 머리 굴리는 건 이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든 인간이 맺는 관계들,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이 맺는 관계들은 사회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사회적인 관계는 그것이 아무리 물질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몸의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는 어떤 신체적인 실천에 가까워 보일지라도 대부분 언어적인 관계를 모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박물학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어요. 박학이라고도 부르고, 르네상스 이래에 있던 어떤 그 지식의 한 분야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 세상 뭐 우리 만물 박사들 있잖아요. 보면 인터넷 같이 이렇게 뭘 물어봐도 다 아는. 전기세는 뭐 어떻게 되죠? 뭐 전기세를 뭐 내는 구조나 원리나 이런 거 얘기하다가도 또 갑자기 미셸 푸코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면 또 막 그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뭐 만물 박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르네상스 시대의 박물학이라든가 박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어떤 그 기호들, 징표들, 지식의 징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한데 연결시켜서 사유하는, 그래서 어떤 세계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든가 혹은 세계의 궁극적인 어떤 그 원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이제 박물학이었다고 주로 이야기를 해요. 가령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어요. 호두알 같은 거 있잖아요. 호두알. 호두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호두 먹으면 뭐래요? 물론 맛도 있죠. 근데 호두를 까면, 호두 뭐 껍데기도 좀 그렇지만 까면 무슨 모양이에요, 호두가? 뇌 모양이죠, 뇌. 그래서 우리가 호두를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 서울에서 이렇게 처음 들어본다니 할 말이 없군요. 근데 사실 우리 호두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호두 많이 먹으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경통이 있어.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뭘 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신경통. 그러면 고양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수달 같은 거 있잖아요. 물개라든가. 그거 왜 먹어요? 그런 거 사람들이? 왜 먹어? 왜냐하면 수달이나 물개가 자연을 관찰을 해봤더니 수컷 한 마리가 암컷 수십 마리 거느리고 있더라. 이게 정력이 엄청나게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어떤 그 물개라든가 이런 것에
거시기로 이게 말려가지고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금 호두알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뭐 물개 이런 것도 그렇지만 자연에 있는 동물이라든가 사물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기능을 말하자면 그 형태랑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호두가 뇌 모양이라는 것과 실제 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 모양이기 때문에 뭔가 뇌랑 관련이 있을 거야. 혹은 고양이는 실제로 그 고양이가 몸이 신체가 유연한 거하고 우리가 몸이 뻣뻣한 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고양이 몸이고 우리 몸인데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이리저리 막 정말 날래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아, 고양이 신체를 내가 먹이로 먹으면 먹이 아니고 밥으로 먹으면 약으로 먹으면 나도 이렇게 날렵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비라고 그러죠. 비슷한 것들을 모은다는 의미예요. 사실 이게 어떤 미신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그냥 황당한 속설이라고 하죠. 속설이 맞겠지.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그런데 속설이고 황당한 연관, 실제로 필연적인 인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속설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사한 것은 유사한 이유가 있어. 왜? 뭔가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모양이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어? 이게 바로 이게 징표라는 거죠. 이게 라블레가 그 시대란 이제 이런 주제로 바흐친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라블레라는 사람에 대한 전기도 아니고 라블레가 썼다는 그런 책에 대한 해설도 아니에요. 문학평론도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자기의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존재론적인 이야기의 핵심에는 이 생성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생성이란 말 자체가 너무 애매하고 이게 좀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만물이 유전한다고 했을 때 그냥 모든 것은 다 그냥 돌고 도는 법이지 이런 아까 제가 말한 개똥철학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개똥철학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조건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누가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어떤 그 훌륭한 점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인간 너머의 관점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아마 하이데거라면 현존재가 그런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 생성의 어떤 그 긴 파장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든 문화든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든 뭐 역사적인 것들이든 정치적인 것들이든 함께 이제 변화 변전을 하는 것으로서 계속 볼 수 있다.